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휴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식 18일째를 맞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단식 중단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추진 등 국민 항쟁에 나서겠다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주말인데도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휴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중간중간 이 대표를 찾아가 의원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그 의지를 굽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며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의지가 확고한 탓에 의원들은 단식 중단 결의문을 채택한 뒤 밤샘 설득 작업을 위해 국회에서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어쨌든 병원으로 가시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원들이 경내 또는 경 주변에 대기하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결의문에는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위한 명분을 주면서 동시에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강경투쟁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즉시 국회에 내기로 한 겁니다. 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추진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혼 전략을 썼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당 대변인은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위한 방탄, 당내 계파 갈등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 또 민주당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돌려놓기 위한 저항의 단식, 온당치 않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단식장 방문을 꺼리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철부지 어린애의 밥투정 같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공당 이길 포기한 폭주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대표 단식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의 방탄이 국가 운영보다 중요하냐며 대선 공작과 통계 조작에 대한 국민 심판이 다가오자 아예 대한민국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망국적인 놀부심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름을 넘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정치인의 단식 역사는 어땠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단식의 명분과 시기가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 1983년 당시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가택연금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시작된 단식은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까지 무려 2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반독재 항의의 뜻으로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군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을 계기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시금을 전폐했고 결국 13일 만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투쟁으로 여겨졌던 두 전직 대통령의 단식은 현대 정치사에서 성공한 단식 사례로 꼽힙니다. 반면 똑같이 목숨을 걸겠다고 나섰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단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초유의 집권 여당 대표 단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정현 대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하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 야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물타기용 아니냐는 비판 속에 7일 만에 단식을 접었습니다. 결국 단식의 명분과 시기가 중요한 건데 이번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평가도 그래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이자 명분 없는 단식이라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국민의힘과 지금의 단식은 철저하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늦추고 막기 위한 명분 없는 단식입니다.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어도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문제라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걸어서 1분? 5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직접 찾아와서 손 한번 맞잡으면서 앞으로 우리 좀 협치 잘해보자. 단식 풀어주십시오.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 자신을 향하던 사퇴론을 잠재우고 당내 결집 효과를 거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내건 정치적 승부수가 어떻게 정치사에 기록될지는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7개월가량 앞두고 여권은 출마 후보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 참모를 대거 차출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석 연휴 이후와 국회 국정감사 이후가 기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여소야대 국회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답답함을 자주 토로했던 윤석열 대통령.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데 벌써 1년 한 서너 달이 훌쩍 지났고요.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서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는 절박감 속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참모들의 출마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든 장관이든 필요하면 누구든지 차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에서 출마가 필요한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진화했지만 이번 총선 레이스의 참모진과 장차관 전면 배치는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수도권 열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누구라도 내보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출마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행정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는 30명 안팎. 몇몇은 지난 6월부터 차례로 사직했는데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을 떠날 1차 기점은 추석 연휴 이후입니다. 미리 지역구를 다질 필요가 있는 행정관들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후임 인사가 필요한 비서관급 이상은 11월 국정감사 이후가 탈용산 2차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나 인지도 높은 수석 장관들은 마지노선인 내년 초 임박해서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제 나가라 지시할 일은 아니라며 출마할 당사자들이 마음을 정해 시점을 판단하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년 즈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사실상 국정 운영 중간평가인데 여권에서는 핵심은 공천이고 인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 윤 대통령 발언이나 개각 인사가 우경화로 해석되는 면이 있어 중도를 끌어안기 위해선 인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신뢰와 호감도가 높은 인재 영입 작업도 물밑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에 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스팔트 우파들과 함께 막말과 극언을 일삼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군대 정치화나 극우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신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태극기 집회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일관성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5.16과 12.12 등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사람에게 어떻게 국방을 믿고 맡기겠냐며 윤석열 정권은 군대 정치화를 꿈꾸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인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62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유 후보자 본인은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28억 7천만 원, 주식 34억 2천만 원 등 71억 9천만 원, 배우자는 90억 7천만 원의 재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63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식인데 자신이 창업한 소셜뉴스 주식과 배우자의 주식을 합쳐 147억 6천만 원 어치를 갖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9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본인의 명의로 3억 8천만 원, 배우자 명의로 15억 6천만 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전원 합의체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눈엣가시로 여겨 공소권을 남용한 거라고 맞섰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식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왜 우리 법원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18일로 정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만약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주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턴십 확인서 등 핵심 증거들이 들어있었던 하드디스크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이미 제출하며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제 사용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 만큼 이들의 포렌식 등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저장 매체를 건네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넘긴 거라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임기 중 마지막 전원 합의체에서 나올 예정으로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김 대법원장도 마스크를 쓴 채 예정대로 선고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조원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원심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의원직 상실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 개식용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식용 금지 입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변수는 관련 업계의 반발과 보상 문제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지렛대로 굳게 잠긴 문을 엽니다. 곧바로 수많은 개를 도축한 현장이 드러납니다. 개를 도살하는 상황이 파악이 돼가지고 그 경찰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행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불법 도축이 의심돼 관계당국이 점검에 나선 건데 현장에선 애매한 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를 가축으로 정의해 축산물로 취급할 수 있는 축산법과 개를 가축으로 명시하지 않아 도축 행위를 위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은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감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보고 쟁점 현안마다 부딪히던 여야가 간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론으로 개식용 금지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국회의원 44분이 이미 개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는 건 물론 생업을 잃은 개 농장주를 지원하는 조항 등 각각 추진하는 법안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인데 관건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입니다. 실제로 육견협회 등은 사육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고 식용개와 반려견을 법적으로 구분해 관리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의 규모와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보상 문제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에다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둔 사안인 만큼 여야가 법안 내용과 별개로 기싸움까지 벌이는 상황. 사람 이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죠.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왜 김건희법이라고 했는지 참 기괴합니다. 용화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명을 내린 것인지 알아서 충성을 한 것인지는. 개식용과 관련된 오랜 찬반 논쟁의 마침표가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안에 찍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 사흘째인 어제 주말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는 2차 파업도 예고하며 시민의 불편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전광판에는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는 알림만 줄줄이 뜹니다. 고객님께서 인한 승차권의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운행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수준에 그치며 열차 10편 중 3편이 멈춰섰습니다. 코레일이 예정이 없던 경부선 KTX 열차편 13회를 일요일까지 추가 편성했는데 역부족입니다. 운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문자로요. 그래서 오늘 취소를 시키고 다시 그 예매표를 사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특히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33%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는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수서행 KTX를 운행해 국토부발 시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불법 파업, 정치 파업 등으로 포장해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도노조 집회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민주노총 간부가 이를 말리려던 경찰과 충돌에 체포된 가운데 노조가 추석 연휴 전에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양보 없는 노사 대치 속에 대규모 물류 차질과 함께 시민 불편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이륙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진에어는 항공기를 점검하다가 2시간 만에 운항을 취소했고 어젯밤 11시쯤 인천에서 대체 항공기를 띄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객들은 항공기에 탔다가 다시 내린 뒤에 대체기가 도착할 때까지 공항에서 6시간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하려던 항공기에 기체 이상이 발견돼 대체편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현직 교사 2만 명이 다시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9번째 열린 집회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국회 앞 도로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숨진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49제였던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내건 지 2주 만에 전현직 교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경찰 추산 2만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교사들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정당한 교육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습니다. 곧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4개 법안, 이른바 교권사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으려면 아동복지법 등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교권 법안을 국회 교육위에 통과시켰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켜나갈 교육 공동체는 불신, 혐오, 배제보다는 연대와 상호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들은 그러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하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이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퇴실당한 학생을 누가 어디서 맡을지를 놓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를 법제화하고 정서적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아프고 힘들 때 눈치 보지 않고 마음 놓고 쉴 수 있게. 한계 상황에 내몰린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경기 고양과 용인, 대전 등에서 이어지는 상황.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교권보호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강제 전학 조치도 했는데 학부모들은 학교와 교육청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A씨. 지난 7월 학교로부터 자녀가 교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6학년과 3학년 학생 등 모두 3명. 집사람 저하고 학교를 갔더니 교사 선생님이 제 아들이 이런 성추행해갖고 좀 심하게 당했다. 전교생이 20명이 되지 않는 작은 학교. 조사를 벌이자 1학년 피해 학생은 모두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성추행이 지난 5월부터 2달 넘게 이어지는 동안 학교 측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 여름방학 기간 있었던 방과 후 활동 중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 조치를 하고 동선을 분리해서 관리해서 할 테니까 집에 아이를 데리고 있기 힘들면 학교 보내시라고. 그런데 저기 밴드나 여기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 사진도 같이 찍고요. 같이 있는데 그게 분리 조치가 아니잖아요. 학교 측은 교장이 내릴 수 있는 분리 조치는 사흘이 전부고 방학 중 방과 후 활동은 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폭의 결과 가해 학생 3명은 2학기 시작과 함께 전학 조처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 결과 부정적인 경험으로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사건을 쉬쉬하고 덮기에 급급했다며 이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 역시 심리치료가 필요한 어린 학생이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더 세심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를 갖고 간다.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 쉬지, 아무리 부끄럽고 안 좋은 일이라고도 쉬시하면 안 되고 무조건 치료를 하셔라. 제일 큰 목적은 이겁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YTN 홍서욱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50대 가장이 가족들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아버지인 59살 김모 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약독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아내와 중증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3명에 대해선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일 러시아 무기와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전투기 생산 시설을 시찰한 데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략 폭격기들을 둘러보고 태평양 함대 호위함도 찾았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바롭스크주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쇼이구 장관과 러시아 항공우주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러시아 공중 핵전력의 주요 요소인
장거리 전략 폭격기 석 대를 시찰했습니다. 이어 수호이 34 등 러시아 공군 최신 전투기들도 둘러봤습니다. 특히 음속의 5배로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최첨단 킨잘 극초음 미사일 시스템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참관 내내 허리를 숙여 살피거나 질문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항공우주군 시찰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태평양 함대의 대잠 호위함으로 이동해 해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올해 발사관과 대잠 무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북한이 최근 진수한 첫 전술 핵 잠수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진수했다. 전투기 생산 조립 시설에 이어 공군 전력과 해군 전력 참관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뒤 순방 행보는 사실상 군사시설과 무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푸틴이 북한에 위성 기술을 넘겨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다음 달 예고한 3차 군사위성 발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전후해 발사할 걸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위성 발사에 성공하긴 쉽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첫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2차 발사 역시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겨 실패했다는 게 북한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로켓 추진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음 달 3차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사업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가라 시리즈 같은 것들이 거기에 만리경위로 정찰 위성을 집어넣어서 쏜다 하면은 당장 연내에 북한이 정찰 위성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우주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발사체의 구조와 추진력에 대해 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Да, это все вместе в собранном виде, вот в таком виде 8 метров в диаметре. 우리 나로호에도 사용된 러시아의 최신 안가라 로켓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주 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북한은 발사체보다 위성 분야 기술에 약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이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위성들이 보면은 고해상도, 고성능 뭐 이런 거 고품질 그래야 이제 사실 군사용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품들을 북한이 개발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곧바로 3차 위성 발사 성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을 준다고 해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해상도가 좀 높은 카메라나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3차 발사가 러시아 도움으로 바로 성공한다. 그건 지나친 비약이고. 러시아도 자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입지 등을 고려해 최첨단 핵심 기술을 뺀 군사 기술만을 북한에 넘겨줄 것으로 보여 우주기술 이전을 둘러싼 두 나라 간 물밑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 지원에 나설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그으며 이른바 북중러 연대에 대해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 조로 관계를 최중대시하고 뿌리 깊은 친선의 전통을 변함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협조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 의의 깊은 계기가
이를 계기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는 위성 등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 하지만 정부는 일단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도 장기적으로 한러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우선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것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북한은 부담만 될 뿐이고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특히 북중러의 협력 강도는 허접한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면서도 한미일 협력은 단단한 협력의 레짐을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북러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돌변하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한 다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가을 장마로 정체 전선이 형성된 남해안에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지역도 충청과 영동 등 중부지방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연 기자입니다. 가을 장마에 의한 빗줄기가 마치 여름비처럼 굵어졌습니다. 경남과 전남 등 남해안에는 때늦은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맞부딪힌 데다 지리산 부근의 지형 효과까지 더해진 게 원인입니다. 동서로 길게 형성된 정체전선이 활성화하며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남해안에 쏟아진 비의 강도는 시간당 40에서 100mm, 일 최다 강우량이 200mm에 육박하며 호우특보와 산사태특보가 동시에 발령됐고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돌풍과 천둥 번개 동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도로가 굉장히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남부 곳곳에는 국지성 호우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확산하며 영동과 충청지방에도 최고 120mm가 넘는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가을 장마로 인한 호우가 이틀간 지역을 옮겨다니며 이어지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역에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은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임시 거주시설이 철거되는 등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삶의 터전은 예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했던 오송 복지회관입니다. 수해 2달여가 지난 지금 지난주부터 이곳 임시거주시설 운영이 종료됐는데요. 이곳을 떠난 이재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흙탕물로 뒤덮였던 청주의 한 주택 창고. 물만 빠졌을 뿐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이 여전합니다. 입구 주변으로 균열도 생겨 집안 침하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다는 답변에 이재민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게 해안부 규정에 의해 가지고 벽에 금이 갔다거나 기둥이 무너졌다든가 그다음에 사람이 주거 공간에 이제 침수가 됐다든가 이런 것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거는 개인이 보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미호강과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인근의 또 다른 주택. 불어난 강물에 수해를 입은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집안 곳곳이 아직 마르지 않아 도배조차 못한 상태. 이재민은 2달째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집 비고 뭐고 도배도 안 된 상태니까 여기서는 지금은 생활할 수가 없어서 저기 이제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지금 기거하고 있는 거죠. 미국 처리 기계부터 트랙터까지 수확 기반이 모두 망가진 한 농민은 추수철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피해 보상을 기대했건만 2달째 감감무소식이다 보니 우선 자비를 들여 수리를 맡길 예정입니다. 이게 뭐 어떤 체계로 보상을 이루어지나 좀 알고 싶은데 그런 건 대답이 없으니까 농민들은 좀 답답해갖고 뭐 이제 어차피 수리하고서 사후에 뭐 대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은 지 2달째. 이재민들의 삶의 터전 회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악성 미분양 증가와 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자금 경색 등으로 올 들어 건설업체 폐업이 80%나 급증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줄도산 공포에 떠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안이라는 아파트 브랜드의 대우산업개발. 시공능력 평가 75위의 중견 건설회사이지만 미분양 등으로 자금 경색에 빠지며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장과 전 대표이사가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배임, 횡령 등 혐의로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해피트리 브랜드로 알려진 신일도 지난 5월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건설업계 도산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나 급증했습니다. 전문 건설사를 포함한 전체 건설사는 문 닫는 경우가 27% 늘었습니다. 첫째는 고금리로 인한 그 경영 압박입니다. PF 이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로 하청업체들인 전문 건설업체들도 줄도산 위험에 처했다며 소규모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정부의 불공정한 상호시장 개방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문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 건설업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정부도 건설업체 도산이 이어지면 건설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임기 내 270만 가구 공급 공약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PF 만기 연장과 대출 금리 인하, 보증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정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금융이나 기재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하겠다라는 거를. 정부가 건설업체 줄도산 방지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이 해제되고 대면 수업도 재개됐지만 대학가 상가 공실률은 서울 전체 평균치를 웃돌 정도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대학생, 청년층들이 비대면 거래에 익숙해지면서 대학 상권 침체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때 대표적인 인기 상권으로 꼽혔던 이화여자대학교 앞. 학교 정문과 마주한 건물조차 통으로 비어있을 정도로 예전과는 모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대 정문부터 전철역까지 이어지는 거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가 3곳이 줄지어 텅 비어있어 휑한 모습인데 임대문이 안내만 붙어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이제 더는 월세를 감당하며 버텨내기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많이 모여들 다니고 분위기가 왁자지껄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차분해지고 지금이 지금까지 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다른 대학가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를 넘기고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며 특수도 기대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돈은 안 벌린다고. 겨우 유지할 정도. 사람 못 두잖아. 지금 권리 없어도 안 들어와.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없어요, 돈이. 저 2년 반 동안 여기는 대출이 없네요. 실제로 올해 2분기 주요 대학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서울 전체 평균치인 5.8%를 웃돕니다. 신촌 이대와 서울대 인근 공실률은 각각 9%, 6.1%,
코로나19 전인 지난 2019년 2분기보다 모두 늘었습니다. 특히 0%를 기록했던 건국대와 성신여대 부근의 공실률은 4%대로 치솟았습니다. 원인으로는 주 고객층인 청년층들이 비대면 거래를 주로 하면서 학교 주변 상점은 잘 찾지 않게 된 게 지적됩니다. 온라인으로 그냥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고 느껴져서 네, 그래서 온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이런 경향은 더 굳어졌다고 분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더 편리하고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그거는 굉장히 좀 늘어진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명히. 또 고물가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청년들이 지갑을 굳게 닫아 대학가 상권 침체는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은 어제와 오늘 담배꽁초 문제와 대책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담배 회사가 책임지고 꽁초를 치우도록 강제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내 담배업계는 과도하다는 반응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꽁초 등 재활용 불가능한 상품을 제조사가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스페인은 꽁초 수거나 처리 비용을 담배 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유럽연합 EU는 담배 쓰레기 처리 비용을 담배 회사가 부담하도록 권고했고 프랑스도 생산자가 처리 비용을 내도록 하는 기구를 지정해 승인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이 꽁초 수거 등에 바로 쓰이지 않는 한국과 달리 담배 회사가 직접 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담배 회사와 환경부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KT&G는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법제화되면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필립 모리스와 BAT 로스만스, JT 인터내셔널은 한국 담배협회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담배협회는 제조사의 별도 수거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건 과도한 책임 부여라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담배꽁초 적정 수거 상황과 해외 도입 사례 등을 참고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담배 필터 일부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곳도 있습니다. 호주에선 환경단체 차원에서 담배 필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성분을 추출해 다시 쓰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자 좌판 받침도 만들고 테이블 상판도 만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좁고 어떻게 보면 담배꽁초를 더 수거하기 쉬운 환경인데 그냥 지자체도 귀찮고 그러니까 좀 안 하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 필터 대신 친환경 소재인 생분해성 필터를 쓰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KT&G는 개발 초기 단계로 상용화 시점을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도 생분해성 필터 개발 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3대 자동차 노조가 동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업계가 노조에 더 양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긴급 연설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많은 희생을 감수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자동차 업계의 기록적인 이익은 기록적인 노동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가 협상장으로 돌아와 윈윈의 합의를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노동부 장관 대행과 백악관 고문을 디트로이트로 급파해 협상을 돕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에 호우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부산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경남 해안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전에 서쪽부터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예상되니까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2.2도, 대구가 22.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청주와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